다시 한번 과세 요건이 뭐가 있어요?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자, 마지막으로 부가징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취득 시기를 배웠죠? 취득 시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유상승계 취득이 중요했었다 그랬죠? 자, 유상승계 취득은 국수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국수공판장이 아닌 개인 간에 거래일 때는 계약사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다만 계약사상 잔금일이 명시가 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었다. 두 번째, 건축 등을 좀 보시면 돼요. 건축. 그래서 여러분들, 자, 건축법 사용 승인서, 주택법 사용 검사일. 네? 자, 개발법이나 정비법이 나왔을 때는 취득 물건이 건물이냐 토지냐 구분하면 되겠죠. 개발법이나 정비법에 의한 취득 물건이 건물분이라고 한다면 언제?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 인가증 내주는 날. 토지분에 대한 납세 의무라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중요했던 것은 객관적 취득, 즉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된대요. 뭐가 있어요? 국수, 공판장, 또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 또 누가 아닌 자가, 법인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몇 프로? 우리 시험에 그 80%로 나온 적 있어요. 90% 입증되었다면 그때는 사실상가액으로 할 수 있고, 또 사실상가액으로 해야 되는 또 하나의 경우였다면 연보취득도 사실상의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객관적 취득과 유사하지만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있었죠. 자, 첫 번째 판결문 중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제외되죠. 두 번째는 검인계약서나 공정증서상의 금액도 제외되죠. 제외된다 함은 어디에 미달되면? 시가 표준액에 미달되면 무슨 가액을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이나 증여 등의 경우는 무조건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또 어려운 게 있지만 부당이산 부인에 의한 것도 취득가액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 취득가액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더라? 취득가액의 범위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문제가 있을 수 있었죠. 특히 자, 건설자금이자 포함하죠. 그 다음에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 보수는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만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요. 농지 보존 부담금 중 의무적으로 내야 될 금액이 있을 수 있죠.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포함하지만 이용자가 분담, 사용료로서 분담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그 외에 용역비 수수료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 인수액도 포함하죠. 그 다음에 채권의 매각 손실도 포함할 수 있다. 아셨죠? 네, 이런 것들 포함합니다. 하지만 포함하지 않는 것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광고 선전비, 이주비,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할인액도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중에서 중요했던 거는 적용공사 비용이에요. 이런 적용공사 비용은 취득가액에 당연히 포함하는데 이게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거냐 신축 외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냐에 따라서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라면 누가 지고? 건축 주가 져야 되고, 건물의 신축 이외의 토지 조성에 관련된 토지 소유주가 있는데 이때는 뭐가 더 중요하다? 세율.
이게 건축주가 줘야 된다면 이때는 몇 프로? 2.8%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한다면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라면 간주 취득으로서 몇 프로가 된다? 2% 내야 된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였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외웠던 거. 자, 이제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이라 하죠. 자, 그러면요. 취득은 무슨 취득과?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 나눠지죠. 자, 실질 취득은 어떻게 나타나요? 승계 취득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상은 다시 지게나 이렇게 나타나죠. 자, 간주 취득 종류 뭐가 있어요? 간주 취득 종류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다시 한번 님들 권리가 변동이 되면 그 권리가 변동이 되는 모습은 어딘가 표시가 된다고 그랬죠. 그 권리 변동이 표시되는 문서를 우리는 등기부 등본이라 하는 것이고, 등기부 등본 중에서 갑구나 을구가 변하면 권리 변동이지만 표제부가 변하는 건 권리 변동이 아니죠. 하나의 사실인 거예요. 사실. 아셨죠?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되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고 차량의 종류가 변경되는 건 표제부가 변하는 거야. 사실일 뿐이라고. 그 자체가 권리 변동이라 하지 않는 거죠. 권리 변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목이 변경되고 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면서 그로 인한 가치의 증가가 있다면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개정 전에는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정 후에는 이게 뭘로 바뀌어요? 취득세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취득세가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를 다시 한번 외워봐요. 유상취득일 때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원시취득? 간주취득? 2% 이게 외웠었죠. 그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페이지 133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세율이라고 돼 있어요? 표준세율이고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줄짝, 별표짝,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밑줄짝, 별표짝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될 때는 그 중에 어떤 세율이다? 높은 세율이에요. 여러분들 공식입니다. 공식 첫 번째 세율이 2개 이상이면 어떤 세율? 높은 세율.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선생님, 오피스텔을 돈 주고 사면 4%인데요. 부산에 갔더니 3%예요. 해남 갔더니 2.5%야. 돼요, 안 돼요? 왜요? 네? 그러니까는 취득세 세율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냐고요?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지방세니까. 지방세니까. 그 지방의, 그 지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 하고 그럴 수 없는 세율을 일정 세율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 세율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세율은 말 그대로 표준이야. 즉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이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안 와도 되는 세율을 우리는 표준 세율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세율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표준 세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런 표준 세율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만약 세율이 2개 이상 적용되는 경우 한다면 그 중에 어떤 세율이다? 높은 세율이다. 자, 그런데 이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율은 무엇과 뭐가 합쳐진 거라고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진 거죠. 옛날에. 그럼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느냐? 옛날에 취득세는 2%였어요. 2%. 아셨죠? 그 2%에다가 등록세 세율을 더해서 지금 이 세율이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2%에 대한 세율을 2%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 세율 중에서 2%가 있잖아요. 이 2%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합니다. 무슨 세율?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으로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들 농지의 범위 볼게요. 더 알아보기. 여러분들 농지인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상이냐 상속이냐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들 포인트는 증여는 농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는 거냐 아니면 그 외자가 증여받는 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농지인지 아닌지는 상속과 유상 승계 취득일 때 농지로서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봤더니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농작물이나 경작의 내 단일생 식물 재배를 이용된 토지. 잘 말하고 2번에 보시면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으로 사용되는 부대수로서 사용된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보실래요? 근데 농지라고 하는 게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지목이 총 몇 개의 지목이 있다고 합니까? 28개의 지목이 있다고 하죠. 그럼 그 28개의 지목 중에서 어디까지가 농지인 거야? 그리고 그 지목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지목으로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공부상 지목으로 판단하는 건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토지분 재산세를 내고 있는 분은요, 시군구 가서 토지 재산세 과세 명세를 한번 떼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없구나 토지가. 혹시 토지가 있으면 시군구에 가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 명세서를 한번 떼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지목이 나오고 그 지목의 판단일 때 현황, 공부상 이렇게 둘로 표시가 되거든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한번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농지를 어디까지로,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 등이 임야 등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농지를 어디까지로 농지를 볼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까지. 임야가 아니에요. 임야는 농지 아닙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농지인지 아닌지는 공부상 지목도 논이어야 되고 사실상 지목도 논밭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해야지만 농지로서의 세율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재산세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농지는 논, 밭, 과수원까지만 농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목마다 농지의 범위가 다른 거야. 그리고 재산세에서 농지는
사실상의 지목으로서만 농지이면 돼요. 공부상 대여도 실제로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때는 재산세에서는 농지로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하지만 취득세에서 4%가 아닌 3%, 2.8%가 아닌 2.3%의 농지를 적용받으려면 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일치해야 돼. 논밭, 과수원, 목장, 용지일 때만 이때는 농지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한 두세 번 나왔어요. 농지의 범위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비영리 사업자 취득 1000분의 28, 1000분의 35. 여러분들 상속 외의 무상 취득은 농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사업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지 농지를 구분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일 때는 농지일 때는 1000분의 30, 농지일 때는 1000분의 40이죠. 여러분들 1000분위로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이렇게 계시면 되겠고. 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및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이거 좀 이따 분석할게요. 자, 니을번 볼래요? 니을번 보시면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 취득으로 모아 세율 몇 프로를 적용한다? 3분의 28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건축법을 배우다 보면요, 신축이 있고 중축이 있고 대수선을 배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얘네는 권리 변동이에요, 아니에요? 권리 변동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지. 권리 변동 그러면 꼭 이점만을 생각하는데 신축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다 권리 변동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잖아요. 대수선 대신에 권리 변동이 아닌 거죠. 자체가 사실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돼요? 세율은 2.8%. 2.8%. 무슨 취득이니까? 얘는 몇 프로? 2%.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아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개수가 되면 이 개수는 대수선과 실험을 설치를 하는 걸 말하는데, 자, 우리 이거 어디서 공부했냐면 납세의무자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했대. 은행이 금고를 설치하고 정형외과 원장이 뭘 설치했어요? 저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아닌 자가 가설했대요. 그럼 이때 납세는 누가 진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져야 된다. 이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건물? 얘가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이 가설했어도 누가 진다? 건물? 주가 져야 된다. 그건 기억나시죠? 이거 연대 납세는 있다 없다? 있는 사무?
없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야. 얼마 내야 돼 그러면? 주체구조부 식재가 줘야 되는 건 알겠어. 네, 얼마 내야 돼? 이게 면적의 증가가 있어? 그러면 2.8%야. 뭐의 증가가 있으면?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근데 면적의 증가 없이 단순한 뭐 시설물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해. 그건 몇 프로? 2%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럼들 개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뒤에 면적의 증가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니을번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뭐가 증가했다면 면적이 증가했다면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그럼 얘네들은 어떤 등기 할까요? 등기 신청은 뭘로 해야 되죠? 신축은 당연히 보존 등기겠지. 네? 그럼 대수선이나 증축을 할 때는 어떤 등기 할 것 같아요? 대수선은요 구조 변경 등기거든요. 그럼 증축은 무슨 등기를 할까요?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세요. 재미없구나. 증축을 하면 어떤 등기를 해야 될까요? 증축을 하면. 네? 왜냐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등기잖아요.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증축에서 또 다른 보존 등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축을 하던 대수선이 되던 구조 변경 등기인데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면적의 증가가 없으면 간주 취득.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학생들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 자, 미음번 볼게요. 주택을 신축 또는 중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니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더 할게요. 자, 원시 취득이 1000분의 28이고요. 여러분들 5번, 6번 이제 추가적으로 8개 있다. 5번, 6번 묶어두시고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공유물의 분할 등일 때 몇 프로다? 공유물의 분할 등일 때는 2.3%입니다. 공유물의 분할 등일 때는 2.3%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 예제 한번 읽어볼까요? 확인 예제.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된 표준세율로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1000분의 2.3, 1000분의 23 맞죠? 하부밀 초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000분의 23 맞고요. 원시 취득 1000분의 28, 2.8 맞죠?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 취득은 2.8 누가 취득한 거니까?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니까 10분의 28 맞죠? 이해하셨어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외울 수밖에. 자, 2번에 보세요. 다음 문제.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공유분할 1000분의 23, 2.3%죠? 이렇게. 여러분들 취득세 세율은요, 거짓말 안 하고 작년만 안 나왔습니다. 아셨죠? 취득세 세율이 10년 동안 10번 나왔는데 작년만 안 나왔어. 네, 작년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올해는 뭐 아니 나올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나와요. 취득세 세율을 외우지 않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세율 저 안 외울 것 같아요. 안 외울 것 같은데 적어도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세율은 외우셔야 돼요. 다른 세율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 그러면 세율에 진짜 이거는 뭐 무조건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 부분에서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세율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어. 세율 구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세율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세율만 달달달 좀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134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주택의 유상취득이에요. 주택의 유상취득.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은 농지냐 아니냐, 농지냐 아니냐, 비영리 사업자냐 아니냐를 구분하지만 유상취득일 때만큼은 하나가 더 있어. 주택의 유상취득만큼 또 사회세율이 다르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돈 주고 사는데 돈 주고 사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 농지냐 아니냐, 농지냐 주택이냐, 농지 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이 주택의 유상취득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개정 전일 때는요, 6억까지는 1%였고요. 9억까지는 2%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9억 초과할 때는 3%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만 해도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까지는 2%, 9억 초과는 3%였다고. 그런데 이게 되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엄청난 비합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6억에 사면 1%거든요. 근데 6억 100만원에 사면 2%가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100만원 높아지는데 세금은 600만원 높아지는 거야. 6억이 1%면 600만원. 맞죠? 6억 100만원이 2%면 1200이 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뭐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얼핏 보면 선별적으로 하는 게 재난 보상금이나 이런 걸 선별적으로 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아. 부자는 좀 덜 주고 가난한 사람 좀 더 주고 이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나름대로 또 그게 있다니까. 그럼 경계 손상이 있는 사람은 어떡할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6억 있는 사람하고 6억 100만 원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얘는 보상받고 얘는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웬만해서 보편적으로 가는 게 더 낫겠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이런 데서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그래서 그냥 6억까지는 그래 1% 해. 6억까지는 1% 아셨죠? 그리고 9억 초과되는 것은 3% 해. 아셨죠? 그러면 6억과 9억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 기울기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Y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에서 3억 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이죠. 여러분들 이 기울기가 뭐겠어요? 3억 분의 2%지 않을까요? 예? 여기가 몇 억이고요? 3억이고 여기가 몇 프로 차이예요? 2% 차이인 거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결국 이거 산식 외우지 마세요. 뻔할 뻔짜야. 뻔할 뻔짜. 몇 프로에서 1.01%에서 2.99%까지가 되겠죠. 산식 외울 필요 없겠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만일 7억 5천이야. 여러분들 7억 5천 주고 샀어요. 보나마나 몇 프로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중간이니까 2% 나오지 않겠어요? 7억 5천 분의 3억 분의 2% 하면 거기서 3을 빼면 3% 빼면 이거 2% 나올걸? 5니까 2억 5천 곱하기 2% 하면 5%가 되겠고 5%에서 3% 빼면 2% 나오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냐면 주택이 유상취득일 때는 6억까지는 몇 프로? 1%. 9억 초과는 3%. 그럼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된다? 1.01%에서 2.99%까지 이렇게 기울기로 따라가면 되겠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관련된 것이 이제 미음번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미음을 먼저 보시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의 주택의 부속토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니은의 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읽어보세요. 토지를 유상취득했어요. 몇 프로예요? 몇 프로? 4%죠. 예?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했어요. 몇 프로? 예? 2.8%가 되겠죠. 맞아요? 이게 통상적인 경우 아니겠어요? 야, 근데 진짜 머리 엄청 똑똑한 놈이 있어. 주택을 신축해요. 몇 프로예요? 예? 2.8%죠. 그 다음에 주택, 부수 토지의 유상취득이에요. 토지를 사놓고 건물을 사면 4%, 2.8%가 되는데 주택을 지어놓고 토지를 사면 주택의 유상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1%에서 3% 적용받으면 얘하고는 맞지 않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주택을 신축 후 부수 토지를 취득하는 거 이거 몇 프로 적용하겠다. 그냥 4%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주택을 신축 후 취득하는 주택의 부수 토지는 주택의 유상 토지로 보겠다. 주택의 유상 토지로 보겠다, 안 보겠다? 주택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프로 적용하는 거다 그대로 4%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이게 또 어디서 적용이 되냐면 자, 그럼 아까 갔고요. 아까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처음부터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과 일반 분양자가 취득하는 것은 무엇의 차이였다? 세율의 차이였죠. 조합원은 몇 프로? 2.8%죠. 그럼 비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은 4%인데 그게 주택이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택의 유상취득은 1%에서 최대 3%의 세율을 적용받겠지.
그런들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은 주택의 유상취득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합원은 1%에서 3%의 세율 적용받을 수가 없어. 유상취득이 아니니까 2.8%만 적용받겠지. 하지만 비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몇 프로가 된다? 1%에서 3% 세율을 적용받았겠지. 괜히 했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 죽겠어요? 자, 여러분들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어딜 좀 갖고 가시냐면 페이지 159페이지 가보실래요? 근데 오늘 내용은요, 주중에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아셨죠? 오늘 거는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거. 어디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런 게 없고, 오늘 하는 내용은 정말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거는 주중에 한 번만 더 좀 수업을 들으세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개정 전에 무엇과 뭐가 있었다고요? 등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게 문제였어요. 개정 전에는요. 취득세가 비과세였고 오로지 등록세만 과세되는 게 있었어요. 반대로 취득세는 과세가 되고 등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비과세였던 게 과세랑 합쳐지니까 이게 뭐가 되고 과세가 되고 과세가 되는데 여기에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가 있겠죠. 원래 취득세가 몇 프로였으니까 2%였으니까. 응?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과세가 되는데 몇 프로만 내면 되겠어요? 2%만 내면 되겠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표준세율인데 이 세율은 예전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이 세율 중에서 취득세는 안 내도 되는 게 있고 취득세만 내야 되는 물건들이 있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옛날에 취득세 비과세되던 거, 등록세 과세되던 것들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걸로 내라? 2% 뺀 걸로 내고 등록세는 안 내도 되는 것들 뭐만 내면 돼요? 취득세만 내면 되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세율의 특례를 보시면 괄호 1번에 보시면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세율의 특례라고 되어 있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그 세율화돼. 거기까지만. 다음에 읽지 마세요. 아셨죠? 이렇게. 찾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60페이지 가보실래요? 페이지 160페이지 가보시면 중과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몇 프로만 적용하면 돼요? 2%만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괄호 1번과 괄호 2번이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하나는 취득세만 내야 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물건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취득세를 안 냈어도 되는 물건은 이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걸로 내모
2% 뺀 걸로 내는 것이고. 아셨죠? 취득세만 내야 됐던 물건은 몇 프로만 내면 된다? 2%만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쪽으로 와보세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가 있어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가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환매 등기가 뭐예요? 자, A가 B한테 팔았어요.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 A에게 뭐가 유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환매 특약이 있는 거죠. 다시 사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B는 취득세 내왔네요. 매매로 사니까 이제 취득세 내야 되겠죠. 몇 프로 냅니까? 4% 내는 거예요. 유상취득이니까. 그러다가 누구의 환매가 있어요? A 환매가 있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합니까? B에서 A로 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 A는 취득세 내왔네요? 낸다? 낸다. 4%에서 2% 뺀 걸로 내라고요. 아셨어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환매 기간 내에 환매를 했으면 그 매도자의 취득 2% 뺀 건 맞죠? 근데 매수자의 취득도 2%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 원래 B는 4% 냈죠? 4% 냈는데 환매한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까지 적용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4% 냈던 거 나중에 A가 환매하면 2% 환급 받아가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환매가 왜 생겼을까요? 왜 환매 특약이 왜 있는 걸까? 왜 이런 환매 제도가 있지? 환매 제도는 주로 왜 쓰이는 걸까요? 응? 담보야, 담보. 아셨죠? 근데 담보 제도가 전형 담보가 있고요. 비전형 담보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 담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에요. 아셨죠? 그럼 이런 환매나 양도담보는요, 이걸 비전형 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매나 양도담보라는 제도가 왜 생겼을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 법정 이자율이 최고 얼마예요? 연 24%거든요. 근데 사채업자가 연 24% 이자율로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것은 얘는 손실에 가깝고 대손이 많기 때문에 연 24% 갖고는 이거는 운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이 그런 대형의 지금 그런 고리의 이자를 받으려면 전형적인 담보로서는 그 법정 최고 이자율에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즉 매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된다? 그런 어떤 수수료나 또는 매매 차익을 실현시킴으로써 담보제도를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럼 이런 환매나 양도담보 이런 제도는 담보를 위한 제도라고. 담보를 위한 제도일 뿐이었어. 그러니까 A가 B한테 팔고 A가 환매를 한다면 이거는 담보인 거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형식적인 소유권이 이전이야. 그러니까 취득세를 안 내도 되겠어. 하지만 뭐는 내야 될까요? 왔다 갔다 하는 이전에 대한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매매로 취득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인 취득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세는 내야 될 거야. 그래서 몇 프로 뺀 걸로 내? 2% 뺀 걸로 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환매 등기를 병하는 부동산의 매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너 담보하는 제도지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볼 수가 없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등록세는 내야 돼. 그래서 이 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걸로 내? 2% 뺀 걸로 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응? 이렇게.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상속 중 1가구 1주택과 자격농지 있어요. 여러분들 상속에 의한 주택 몇 프로예요? 2.8%죠? 맞죠? 그런데 그게 1가구 1주택이래. 그럼 몇 프로 빼래? 농지는 2.3%죠? 그래서 몇 프로 빼래요? 2% 빼래요. 아셨죠? 여러분들 상속 중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1주택이어야 돼요? 상속인이 1주택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자 입장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집이 100채가 있건 10채가 있건 관계없어. 무주택인 상속인이 주택을 한 채를 상속받으면 한 채가 되면 이때 뭐 하겠다? 2.8%가 아니라 2%뺀 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이 되잖아요. 상속이 되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부동산은 자녀한테 오는 게 좋고요. 금융자산은 배우자한테 가는 게 좋아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상속이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 오면 아무래도 어머니도 조만간 상속이 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취득세가 이제 2번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 분할을 할 때는 부동산은 자녀한테 오는 게 좋고 금융재산은 부모님한테 가는 게 좋고. 아셨죠? 그 중에서 그게 주택이다 하면 그 주택은 무주택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5억짜리면 2%만 해도 1,000만 원이잖아요. 취득세 1,000만 원 아낄 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거 봤는데 아버지가 주택이 3주택이었어요. 3남매였거든요. 그러면 3남매가 다 주택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서로 약정해서 서로 분할하면 되는데 이거를 또 그냥 싸우기 싫다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한 주택당 3분의 1씩 이렇게 주택을 상속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2%씩을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는 여러분들 5억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5억짜리면 취득세만 1,000만 원짜리라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법인의 합병 및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여러분들 공유물의 분할은 2.3%에서 몇 프로 빼라고요? 2% 빼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좋았어.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두 번째 문제였었는데요. 136페이지 잠깐만 가볼래요? 자 2번의 문제를 볼게요. 2번의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할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이라고 물어봤죠. 1000분의 23이 답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다행히 1000분의 3이 없어서 좋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건 2.3 1000분의 23인 건 알겠는데 2% 빼래매. 그럼 1000분의 3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2번이 만약에 1000분의 30이 아니라 1000분의 3이었다면 1번이 답일까요? 2번이 답일까요?
아니. 만약에 이게 뭐죠? 공유물 분할이잖아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세율이 1000분의 23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2% 빼래매요. 그러면 만약에 1000분의 30을 1000분의 3으로 바꿔놓았다면 1000분의 23이 맞아요? 1000분의 3이 맞아요? 왜요? 아니요. 법인 합병 및 공유물의 분할. 1000분의 23이 맞아요. 그대로. 자, 문제 마지막에 뭘 물어봤어요? 표준세율을 물어봤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표준세율 물어보면 얘가 답이라고. 그럼 넌 뭐야? 얘는 적용세율입니다. 적용세율. 시험 문제가 표준세율을 물어볼 수 있고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아까 거기 때 질문은 무슨 세율을 물어본 거예요? 표준세율을 물어본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표준세율인지 적용되는 세율인지 특례를 물어보는 건지 표준세율을 물어보는 건지 질문을 잘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물의 이전이에요. 이전. 여러분들 건축법 배우셨어요? 예? 건축법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건축법을 보면 신축, 준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전이 뭘까? 여러분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B토지로 이전하는 거, 이건 뭘까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요, 이 부동산, 이 건물을 다른 토지로 이전해. 이건 신축이에요. 신축. 아셨죠? 그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토지에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공사 현장 사무소가 이전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건축물의 이전은 이거는 사실상의 취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형식상의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 2%를 뺀 걸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혼시 재산권의 분할이에요. 이혼시 재산권의 분할 아셨죠? 이혼시 재산권의 분할. 아까 여러분들 재산권 분할로 인한 취득식이 언제였어요? 등기, 등록일. 세법에서는 자동취득인데 등기취득만 인정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등기했을 때 하고 또 하나는 재산권 분할로 인한 취득이 등기취득이었죠. 자, 이입에서 170, 160페이지. (2%만) 적용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묶어두실래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그렇지,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간주취득이다. 여러분들 간주취득 우리가 2%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간주취득이 2%다라고 한 근거가 여기 나와 있네. 네?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5번 4번 5번 묶어서 시설 대여 물건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시설 대여 물건은 이게 국내 시설 대여 물건 누가 져야 되죠?
시설 대업자가 줘야 돼. 리스 자산은 시설 대업자가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의 것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물권을 한다면 수입업자가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몇 프로만 내면 돼요? 얘네들은 세율 몇 프로만 내면 돼? 2%만 내면 된다고. 왜냐면 등록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야 된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왜 2%만 내는지 아시겠죠? 얘네 이름으로 등록합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합니까? 지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할 거 아니에요. 타인의 이름으로 등록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타인은 무슨 세금만 내면 돼요? 등록 면허세만 내면 되겠지. 얘가 몇 프로 낼 테니까. 2% 낼 테니까. 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 중에서 9번 볼까요? 9번. 여러분들 9번에 묘지가 있는데요. 묘지는, 자, 묘지는 취득세는 과세되는데 등록세는 비과세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취득세로 몇 프로만 내면 되겠어요? 역시 2%만 내면 되는 거라고.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 임시용 건축물 있거든요. 자, 이런 임시용 건축물은요, 여기 보세요. 1년 초과하지 않으면 원칙은 비과세예요. 1년 초과하면 원칙은 비과세. 다만 사치성 재산은 과세가 돼요. 그리고 1년 초과하면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몇 프로만 내라? 2%만 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근데 임시용 건축물은 1년 초과하면 과세가 되는데 그때 과세가 될 때 2%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임시용 건축물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1년 초과하더라도 취득세 2%만 내면 되지 등록세까지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 예제 한번 볼래요? 확인 예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이에요. 자, 환매 등기를 병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뺀 건 맞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 에? 얘는 2%만 내야 되죠.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민법에 따라 이혼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2% 뺀 거. 응?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2% 뺀 거. 형식적인 취득이죠. 죽겠죠, 그냥. 헷갈리죠. 이게 섞어놓으면 헷갈리다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죽겠죠. 여러분들 공부가 왜 힘들어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건 솔직히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 것을 잊어버리고 또 외워야 되는 그 복습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여러분들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어?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어요.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럼 한 번만 더 들으세요. 아셨죠? 그러면 이게 귀가 트여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공부는 귀가 먼저 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강의를 두세 번 듣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귀가 트이고 어느 정도 이게 딱, 이제 알겠어. 했을 때 책을 보는 거지. 처음부터 책 보면 여러분들 질려서 이거 공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되고,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이거 마지막, 어? 마지막 세율의 특례.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세요.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